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굉장히 한국 증시 수급이 너무나도 얇아졌고 이거를 버텨줄 만한 버팀목들이 굉장히 약해졌다. 저희가 가늠했었던 하단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다. HTS, MTS 보지 마시고 어떤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면 그냥 아예 꺼놓으시는 게 맞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요새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특히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장중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하루에 막 그렇게 지수가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개별주들은 뭐 엄청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후에도 또 급락을 했다가 또 다시 급등을 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변동성 있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지수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투자 심리 지표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공포 구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200주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중장기 추세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수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흐름을 보면은 딱 한 번 20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여기를 지키려고 당분간은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0년 3월 이후 상승폭의 50% 되돌림 수준이 딱 그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심리는 공포 구간이고 의미 있는 지수대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뭔가 긍정적인 이슈만 있으면 굉장히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왜 급등락이 나오냐? 전반적인 흐름들을 본다면 아직까지 불안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가, 통화정책, 그리고 경기도 불안하고 실적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다행히 최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전망들,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면서 최근 며칠 동안에는 더 빠지기보다는 그 레벨에서 좀 반등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더 뚜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연준 의원들은 이제 좀 오를만 하면 뭐 나와가지고 매파 발언하면서 시장을 확 누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연준의 끝까지 변하지 않을 어떤 스탠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뭐 사실 어떤 요소로 오른다 해도 연준은 계속 그렇게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일단 보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어요. 닐 카시칼이라는 연은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위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잭슨 미팅 이후에 뭐 기자회견 한 것들을 보면은 7월 FMC 이후 지수가 증시가 막 올라갈 때는 좀 속상했고 그리고 잭슨 미팅 이후 시장이 폭락할 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증시에도 좀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왜 이렇게 매파적으로 쉬지 않고 매파적으로 말하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원래 연준 위원들은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고용시장이나 경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연준은 궁극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히는 거죠. 물가가 안 잡히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내버려 두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없거든요. 금리를 인상할 수도, 금리를 인하할 수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들이 아직까지 망가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에서라도 빠르게 물가를 잡아서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경착륙이라는 시나리오를 포기를 하고 물가를 잡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자라는 데 좀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은 보면은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감들을 꺼뜨려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당분간은 시장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라도 와야지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아직까지 물가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데 궁극적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은 경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같이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다 여기가 바닥이야. 아니네? 여기야. 그렇죠. 이게 지금 이만큼 힘든 건데. 네.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전 투자자들도 2,500대에서 다들 물렸다고 그런 네, 얘기들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장 예상이 예상과 다르게 더 하락하고 더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이걸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물가인 것 같아요.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아주 오랜 동안 봐왔던 조정의 양상은 첫 번째로는 긴축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고 경기에 대한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채권 금리가 더 오르기보다는 좀 채권 금리가 슬로워지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2차 하락을 한 다음에 바닥을 만들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과정이 좀 멀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1차 하락했던 거는 맞아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1차 하락하는 과정에서 물가, 통화정책, 경기, 물가가 너무 높아. 통화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장을 막 밀어냈죠. 이 과정에서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왔고요.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막 흔들리다가 7, 8월 달에는 물가가 꺾였네 라고 하면서 이 파란색 화살표의 악순환 내고리가 좀 약해졌고 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사이클은 경기 부분이 좀 부상을 하면서 좀 시장이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물가 통화정책 경기 이 악순환 내고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여기에 왔다 갔다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경기는 그래도 괜찮냐? 아직은 괜찮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할 만큼 그리고 연준이 올해 GDP 성장률을 0.2로 제시했다는 것은 올해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본다면 내년 1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파란색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되는 가운데 빨간색 상호작용, 경기가 더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수요 악화, 통화정책을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진짜 경기 침체하는 거 아니야? 이 사이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바닥을 가늠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PD님하고 얘기하긴 했는데 올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연준의 신뢰도가 거의 없어지고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이거를 쫓아가기도 되게 버거운 상황이죠.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매파적으로 가는 만큼 물가가 잡히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작동이 되게 된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연준이 이만큼 3.75까지 물가 금리를 올렸고 이제 3.25까지 올렸고 4.7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힌 거야? 라는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성이나 한계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물가 측면에서도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는 경기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여기는 정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을 계속 깨고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바닥 라인보다는 좀 더 낮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바닥을 잡는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과정이 좀 험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지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죠. 거래대금도 확 줄고요. 거래대금도 확 줄고 그리고 예탁금도 많이 줄고 신용자는 좀 많이 떨어져서 또 반등을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활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바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워낙 2020년 11월, 12월, 1월 상반기까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다시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잡는 과정은 아마도 6월 달에 잠시 경험했던 것처럼 투매라든지 또는 신용잔고, 신용 물량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마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보여진다면 그때쯤이 진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 뭐 심리가 너무 네. 위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외국인이 매도 안 해도 맞습니다. 네, 그냥 쭉쭉 밀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직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외국인이 얼마나 팔 것 같냐라는 말씀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옛날에는 한 5천억, 1조를 팔아야지 시장으로 쭉 밀었다면 지금 2, 3천억 플러스 선물 거래만으로도 시장을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수급, 매수하는 주체가 너무나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받쳐줄 만한 수급 주체가 보이질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한번 보시면은 외국인이 선물 매매 가지고 엄청나게 플레이를 했어요. 장중에 뭐 5,000개, 6,000계약을 매도를 쫙 해서 지수를 밀어내고, 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반대 매매 나오고 투매가 나오면서 더 빠지고, 바닥권에서 그 매도했던 물량을 다 환매수하고, 그러면은 지수는 내려가 있고 그 외국인은 수익을 내고, 그 다음날 똑같이 하고 하면서 지수를 계속 끝없이 밀어내는 듯 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국 증시 수급이 너무나도 얇아졌고, 이거를 버텨줄 만한 버팀목들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시 안정 펀드라든지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분명히 변동성을 좀 제어하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0포인트 빠질 거를 마이너스 20포인트대로 막아주는 역할,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 역할은 해줄 수 있다라고 보는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통화정책이나 물가 아직까지 뭐 안 풀리고 있고, 경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당분간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조정받을 때 며칠 전 언제죠? 2134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좀 바닥 찍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쌍바닥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확 밀릴 것이냐 아니면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계속 좀 올라가 줄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 팀장님도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선으로 예상했었죠? 저희가 7월 초에 제시드렸던 코스피 하단은 2050 선이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7월 초에 그때 제시드렸던 자료를 통해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셨다가, 최근 들어서는 밴드 낮출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낮출 거예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더 낮출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는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몇십 포인트 내릴 수는 있어도 의미 있게 이 정도까지 낮춰라고 말씀은 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2,000포인트 초반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만 해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1,700대다 코스피 이런 얘기 하던데. 네.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구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주식시장을 경험해 보셨듯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엄청난 변동성을 수반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00선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데, 이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2000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2000대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수급적인 측면이든 언더슈팅이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극단으로 몰아넣었다가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더슈팅까지 예상을 하고 시장을 대응을 하기보다는 2000선 초반 그 밑에서는 매수하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밴드를 100포인트, 200포인트 낮춘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는 2000포인트 밑에서는 충분히 사도 된다. 사고 기다리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전망에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쇼크 상황임을 감안해서 본다면은
1900대, 뭐, 1800대 후반까지는 열려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아, 그래? 그러면은 거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야? 라는 것보다,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저희도 1750대가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런, 이렇게 뭐, 일직선 수직 다이빙 하는 것들을 거의 못 봤으니까. 저도 1500대 깨졌을 때 거의 멘탈이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무실에 있질 못했어요. 이게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망의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를 되돌아서 본다면 1750대를 깨고 1400대까지 갔다가 바로 1750을 회복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고 이게 쫙, 그다음부터 2800을 3000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구간이 우리가 하락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지수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서는 사서 모으자. 라는 쪽이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밴드 하단을 낮출 수 조금씩 조정을 할 수는 있어도 엄청나게 낮춰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라기보다는 내년 전망을 내년 1년을 바라볼 때는 아마도 2000선 밑에서 사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한 12, 3%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지수단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상을 네. 하는데, 근데 이건 꼭 빠진다는 전제는 아니죠?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고, 그 이상에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고, 좀 언더슈팅이 나와서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2250, 2660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 저는 단기적으로 2300선 회복 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 왔죠, 거의 다. 뭐, 제가 2130, 50, 뭐 이럴 때 2300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뭐, 최근 보면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100포인트씩 오르고 막 그러니까, 지금 23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자, 여기서 10%입니다, 또. 한번 떨어지게 된다면. 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번 예상을 믿는다면 되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언더슈팅이 나온다면, 견디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뭐 하지 마시고, 좀 주식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 좀 줄이자. 일부라도 현금을 좀 챙겨놓고. 그런 하단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그래도 왜냐면 이미 다 물려 있거든. 네, 맞습니다. 뭐 신규로 들어오실 분이야 뭐 행운인 거고. 그렇죠, 행운이죠. 다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물려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대부분 현금 비중을 확보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요즘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건 그냥 HTS, MTS 꺼놓고 기다리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지금 시점에서 좀 3000대에서부터 계속 기다려 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MTS, HTS 꺼놓으시는 게 더 정신건강이나 아니면은 대응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은 막 공포스러우면 팔고 싶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꺼놓으시고, 만약에 현금이 조금씩이라도 생기면은 다른 쪽으로 모아놓자. 일부라도. 여기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물타기 들어가는 것은 절대 좀 자제하고, 진짜 바닥이 나왔거나 아니면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할 때 사도 싸게 사는 거니까 그때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약간의 현금이라도 조금씩 모아놓는다면 아마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너무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분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의 목소리를 내비치긴 했지만 작년 10월에도 안 좋다. 코스피 3000대에서 2600대 간다. 이번 7월에도 7, 8월 반등 나오지만 2050선, 2000선 초반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렇게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면 그냥 아예 꺼놓으시는 게 맞다. 그리고 뭔가의 뭐 경제활동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면은
뭐 켜놓으시면 또 막 사고 싶거든요. 그치. 또는 또 막 빠지면 또 팔고 싶고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HTS, MTS 보지 마시고 그냥 다른 데에다가 뭐 CMA라든지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좀 모아 놓으신다면 진짜 바닥이 나왔거나 바닥을 통과했을 때 좀 더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뭔가 핫한 그때 막 시장을 만들어가는 업종들이나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역전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지금 어쨌든 이번에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래도 미국 시장은 또 계속 좋은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거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또 랠리 나오는 거 아니야 된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쨌건 다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 될까? 지금 뭐 기업 실적 이야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뭐 영국에서의 그 위기 상황 얘기도 나오고 도대체 우리가 다시 내려간다면 빠진다면 추락한다면 이유가 뭐가 될까? 일단은 경기겠죠, 경기. 지금 경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미 내년 경제 전망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미국이 이미 0.5%고요. 유로존이 0.2, 영국은 마이너스 0.2, 독일은 마이너스 0.4. 여기서 시장이 반전을 하려면은 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실적이 좋아진다거나. 그런데 밑에 그림이 뭐냐면 이거는 분기별 GDP 성장률을 그려드린 건데 올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0이고요. 전망치가 예상치가. 그리고 내년 1분기가 0.35, 내년 2분기가 0.5, 내년 3분기가 0.35. 전년 대비 성장률 3분기까지는 1.5라고 하는데 거기에 3분의 1,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레벨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로존은 좀 더 심각한데요. 내년 1분기가 0.15, 내년 2분기는 마이너스 0.25, 그리고 내년 3분기는 0. 거의 0에 수렴한 상태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레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경기가 더 좋아진다라는 전망보다는 앞으로 레벨은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셨던 영국발 금융위기 저는 그게 현실화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위기 이슈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특히 유럽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흥국도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요 그림의 위에 그림이 뭐냐면 EU에서의 교역 비중, 수입 비중인데 수입 비중의 2등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EU가 수입하는 거에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란 거죠. 자, 그러면 EU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중국 수출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파급력을 보여준다면 전반적인 신흥국까지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신용 리스크가 이번에는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들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경기 측면이 좀 계속적으로 더 둔화되고 역성장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실적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올해 2022년 전망과 23년 전망입니다. 아까 경제 성장률 전망에서 보신 것처럼도 2023년에 대한 경기 불안이 되게 크거든요. 미국도 0.5, 유로존 0.2, 영국하고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 그러다 보니까 22년 이익 전망과 23년 이익 전망이 다 같이 하향 조정되는데 23년이 더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런 결과로 지금 22년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1.5로 떨어졌고요. 23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4.3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22년, 23년 2년 연속 역성장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 중심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저는 오히려 반도체는 저점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시클리컬 소재 산업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요 밑에 그림만 보신다 하더라도 반도체를 뺀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은 뭐 22년은 5.6, 23년은 13.9로 굉장히 견조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눈높이에요, 눈높이. 눈높이. 이게 영업이익률인데요.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내년 전망치가 12.1입니다. 2019년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졌다, 뭐 그럴 때
레벨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익 전망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 뭐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높긴 하지만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밑에 보시면은 반도체를 제외한 코스피 영업이익률인데 작년이 8.0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죠. 20년 대비 확 경기가 튀었으니까. 그래서 22년은 7.1로 떨어지는데 23년은 7.7, 24년은 8.5. 2021년보다 2024년 이익이 더 좋을 거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반도체 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많이 내려와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특히 시클리컬 업종들의 이익에 대한 눈높이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막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실적 측면에서 좀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 변화율을 보면은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철강, 에너지, 화학, 기계, 운송까지도 올해 이익 전망도 꺾이기 시작했고요. 내년 이익 전망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경계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실적 시즌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뭐가 문제냐? 뭐 레벨이 떨어지겠죠. 의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PER 몇 배 수준 뭐해서 저평가 영역 이러지만 네. 이게 실적이 떨어지면 이게 갑자기 쌌던 PER이 갑자기 10몇 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6월 말 7월 초에 코스피가 2,300선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8.5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2,200이 9.5배예요.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 뭐냐면은 12개월 선행 PER 마이너스 3년 평균의 마이너스 표준표 연차인데, 과거 위기 국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선을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지지선에 따라서 올해 7월 초에 바닥을 잡고 뭐 완두랠리 한 달 반 정도 쫙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죠. 근데 같은 레벨이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면서 8.5배 레벨이 조금은 1970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언더슈팅까지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익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가늠했었던 하단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물가, 통화정책, 금리 인상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는데 지금은 그 다음 스텝을 좀 더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집중했다면 네. 이제부터는 진짜 경기 침체로 인한 결과, 네. 기업 실적의 저조함,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 네. 이게 또 투심과 시장의 주가를 확 끌어내리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수는 떨어졌지만 밸류에이션은 비쌀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따라서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싸다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내려간 만큼 매력은 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 그래서 7월 8월 때는 2600선대를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익 전망이 떨어져서 PER 10배가 6월 말만 하더라도 2710이었습니다. 네. 지금 2330이에요. 그래요? 확 떨어졌네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230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오버슈팅이라든지 뭐 더 피해야 될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른 여파들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나 그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